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북한의 백두산 부대 괴담. 백두산 부대는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잘 알듯이 국경에 바로 접해 있어. 북한 아이들이 뛰노는 게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국경과 매우 가까운 부대이다. 군생활도 거의 막바지이고 하사관에 올랐을 즈음 훈련을 나가게 되었다. 훈련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국경을 두고 50m쯤 간격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계속 순회하면서 체크하는 일이었다. 나는 꽤 후임을 잘 챙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당직이었던 후임이 아침부터 많이 아파 보여서 나 혼자 순회를 돌기로 했다. 밤 훈련이 너무 자주 있어서 그다지 무섭지도 않고 나름 재미를 느끼면서 돌고 있었다. 훈련 코스 도중엔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는 곳이었는데 그날 훈련도 그곳을 체크해야 하기에 그곳에 들렀다. 아무 이상도 없는 걸 확인하고 뒤로 돌아서서 걸어가려는 순간 저벅저벅. 처음엔 잘못 들었다 생각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벅저벅 군화 소리 비슷한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북한군이라고 생각이 든 나는 바로 포복 자세를 취하고 이놈을 잡아 포상금 3억을 받을 생각에 포복 자세로 주변을 30에서 40분간 수색했다. 그러나 포상금이 그렇게 쉽게 떨어질 리 없지. 그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다시 절벽으로 가서 다음 코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다시 저벅저벅. 내 등 뒤엔 절벽만 있는데 처음부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 절벽에서 발소리가 난다니 말도 안 된다. 화공에서 소리가 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조심히 절벽으로 기어가 끝없는 칠흑으로 둘러싸인 절벽을 플래시로 비춰가며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역시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나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더 집중하기 위해 시선을 땅에 두고 다음 포인트를 향해 걸어갔다. 저벅저벅. 끊이지 않는 소리. 무시하고 시선을 땅에 두던 도중 똑똑히 보았다. 플래시에 비친 그림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어린 여자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 있는 여자도 아닌 나이대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이 땅에 그려져 있다고 해야 할까. 플래시에 비친 내 등 뒤의 그림자라면 검은색이어야 망정이거든. 정확히 살색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놀란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체크포인트도 아닌 부대로 마구 뛰어갔다. 명색이 하사관이 산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을 할 수도 없는 터라 나의 룸메이트인 김중사에게 말을 건네보았다. 중사님, 산에서 이상한 걸 본 것 같습니다. 무슨? 나이대를 알 수 없는 여성의 얼굴이 저벅저벅 소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잠시 중사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얼굴 우리 같이 그려보자. 이상한 제안이었다. 갑자기 종이를 건네고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였다.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와 중사의 그림의 얼굴은 거의 일치하였다. 얼굴의 특징, 묘사 같은 게 거의 들어맞았다. 일주일 전 중서도 그 스팟에서 그 귀신을 보았고 회의 도중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귀신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열댓 명은 되었다. 그 후 연대장이 말하였는데 전쟁 도중 그곳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였다고 한다. 제대를 마친 나와 중사는 그곳에 작은 제를 지내고 그 부대를 나왔다. 그 후 중사와 가끔 만나고 있는데 요즘 꿈에 그녀가 가끔 나온다고 한다. 그녀의 한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걸까? 두 번째 이야기, 성형수술. 서미연처럼요. 서미연라는 유명 여자 연예인 사진을 양손에 쥐은 그녀는 삶에 대한 희망에 들떠 있었다. 수술대에 오르던 그녀는 순수하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만을 품고 잠들었을 뿐이었는데 눈을 뜨지 않는다. 과다투여, 외료과시, 사망. 서둘러 환자의 뺨을 어르고 몸을 흔드는 간호사들을 보며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흔들어봤자야. 저 여자는 다시는 깨어나지 않아. 무너져 내릴 병원의 입지와 복잡하고 집요하게 나를 압박해올 소송들이 떠올랐다. 아직 남아있는 미지근한 여인의 온기가 지금 이 상황을 직시할 수 없게 만든다. 사망 시각 오후 3시 21분. 23세 나이에 이 여자는 예뻐지고 싶어서 죽었다. 얼굴을 조각하는 나는 오늘부로 사람의 생명을 갈기갈기 찢어긴 살인자가 되었다. 외료과시를 인정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원의 책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다. 음낮이 없는 그의 말투가 기계음처럼 감정이 느껴지질 않는다.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는 손에 들린 프린트물을 테이블에 던져놓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김 원장님께서 저에게 솔직하게 인정해 주신 만큼
저도 준비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 서류 가방에 물건을 챙기던 변호사는 일어나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원장님, 당연한 거지만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의료사고가 아닌 의문사라고 주장하셔야 하는 거. 변호사는 말을 다 끝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번쩍였다. 그가 하는 말은 쉽게 말해 시치미를 떼라는 소리였다.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은 그저 왜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는 준비된 멘트뿐이었다. 집도 당시 간호사들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다. 단단한 돈 뭉치를 꺼내드는 나의 모습을 보며 간호사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 입을 굳게 닫으며 가만히 돈을 받아들었다. 그녀들은 인생의 대처에 있어서 나보다 프로다웠는지 모른다. 서미연처럼 되고 싶다던 그녀의 말은 커다란 대모처럼 머리에 박혀 사라질 줄을 몰랐다. 집에서 틀어놓은 TV에는 쉴 틈 없이 그녀의 광고와 드라마, 영화 등이 방영되고 있었다. 서미연을 볼 때마다 나는 이미 차갑게 식어 관 속에 누워있을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입을 더 시원한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옆으로 칼자국을 들였었다. 코를 더 들어주려고 살을 들어 조약물을 넣어줬었다. 코 주변으로 실밥이 끼어있던 모습이 확연했다. 눈을 째는 동안 주름에 파고든 핏자국이 말라비틀어져 비릿한 향이 올라왔었고 이마에 담아두었던 보정물은 아직 자연스럽게 자리 잡지 않아 흉측한 불처럼 한쪽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만신창이가 된 그녀의 얼굴과 서미연의 얼굴이 겹쳐 떠드는 통에 깊은 새벽녘까지도 잠에 들 수가 없었다. 수술대에서 미끄러져 내리던 그녀의 팔목은 너무 가늘고 여렸다. 분명히 살아 움직이던 그녀를 내가 멈춰버렸다는 죄책감은 천천히 머리를 좀 먹어가다가 가슴에 닿으며 내 생활을 황폐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술에 취하지 않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었다. 정확한 원인을 의사가 모른다고요. 차분한 말투 속에 차가운 파란색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부모들은 내게 악을 쓰지 않아 나를 더 죄스럽게 만들었고 눈물을 터뜨리지 않아 나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다. 내가 말이 없자 변호사가 나서 입을 열었다. 마취가 환자의 몸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수면 마취 중 이런 일이 간혹 일어나긴 합니다만 이런 일은 병원 측에서의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피해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눈을 매섭게 쏘아보며 물었다. 그럼 우리가 방송국에서 사람을 부르던 인터넷에 하소연을 하건 이쪽 병원과는 전혀 무관하시겠네요. 의학회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저 이곳에서 일어났을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변호사는 눈은 웃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입꼬리를 치켜들어 웃어 보였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빼곡하게 글이 새겨진 A4 용지 묶음을 가져 들었다. 왜 관계가 없겠어요. 장사 자리를 옮겨야 할 텐데. 변호사가 더 차분해진 말투로 말을 했다. 자리만 옮기면 다 해결될 줄 알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거니까 해봐. 어머니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 장기전으로 끌고 가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서류 가방에서 나온 종이 위에는 비밀, 서약, 10억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었다. 10억. 종이를 읽던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 그녀를 보며 변호사가 대답을 했다. 저희는 따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소송으로 끌고 간다면 서로가 힘이 들고 지치는 소모전이 될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소송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장담하겠지만 소송으로 이끌어간 후에 결국 이기는 것은 저희입니다. 저희는 증거자료가 이미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억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잘못 없는 저희를 탓하지 마시고 이제 그만 잊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가 따님을 죽였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을 잊어주시는 대가로 10억을 드리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턱을 괴고 듣던 그들은 별다른 대꾸 없이 통장 번호를 메모지에 남겨두고 떠났다. 메모지에 담긴 글자가 날카롭고 명쾌하게 써내려간 것이 달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걸로 이제 더 이상은 말이 없겠죠. 커피를 홀짝이던 변호사가 말했다. 변호사는 아직 잔에 한참 남은 커피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내게 다가섰다. 왜요? 10억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세요? 10억으로 어린 여자아이의 생명과 내 삶을 샀다. 결코 비싼 값은 아니었다. 다만 안도를 해도 되는지 나 스스로가 납득이 가질 않았다.
변호사는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듯 나를 통찰하는 느낌으로 말했다. 잊으세요. 그런 여자애 하나 정도는 10억이면 비싼 가격입니다. 원장님은 예의를 다 보이신 거예요. 나를 납득시켜주고 싶었는지 변호사 놈은 마지막 말을 뱉으며 병원을 빠져나갔다. 멀쩡한 얼굴에 칼자국 내달라고 온 사람들이 더 잘못 아닌가요? 그가 문을 닫고 떠난 원장실에는 적막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이 적막을 평화라고 느껴야 할지는 의문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변호사 녀석도 죽어버린 여자아이의 부모도 병원 간호사들도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죽어버린 그 딱한 아이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은 확실했다. 앞으로 서미연이 TV에 나올 때마다 떠오른 흉한 그 아이의 얼굴을 지우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돈다발을 안겨줘야 할까. 세 번째 이야기, 징벌. 잠이 들었었나? 정신을 차려보니 목 덮개 팔다리 따로 둘 것 없이 쑤시다. 그나마 나은 팔을 들어 목을 주물러 보려 했으나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려 할 때마다 움직임 대신에 덜컹거리는 낮은 소리와 함께 의자가 작게 흔들렸다. 고개를 숙여 내 몸을 쳐다보니 온몸에 밧줄이 묶인 채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눈앞에 보이는 광경도 내가 사는 집,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집의 모습이라 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미관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채 도배도 도색도 되어 있지 않은 검은 시멘트 벽뿐이다. 차가운 바닥과 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내 의식을 완전히 끄집어내었다. 이게 무슨... 내 말은 끝맺어지지 못했다. 뒤편에서 귀에 익지 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일어나셨네요. 생각보다 빠르시네요. 보통은 조금 더 있어야 깨어나던 때. 누구십니까? 여긴 어디죠? 내가 묻자 그는 발소리를 내며 걸어와 나를 마주보고 섰다. 얼굴에 눈과 코가 가려진 가면을 쓰고 있는 남자였다. 제가 누군지는 당신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당신이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지금까지 여기 들렀던 사람 중에 이곳에 이름 붙여주거나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혹시 좋은 이름 하나 생각나는 거 있나요?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뭐 상관없죠. 지금 왜 이곳에 갇혀 묶여 있는지 짐작도 안 된다는 표정이시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이거 풀어. 내가 말을 끝내기 무섭게 주먹이 다가와 내 얼굴을 때렸다. 코에서 시큰한 고통이 강하게 느껴졌다. 아무튼 시발. 자기보다 조금만 어려 보이면 지들 입장엔 신경도 안 쓰고 반말하고 소리부터 지르지. 반말하는 건 참아주겠는데 소리는 지르지 맙시다. 예. 소리 울려서 시끄럽잖아요. 코에서 흐른 피가 턱을 타고 내려가 목덜미와 옷을 적셨다. 뜨뜻한 온기가 느껴졌지만 이내 차가운 공기에 식어 축축한 한기가 불쾌하게 느껴졌다. 무슨 영문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이곳에 오기 전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수백 가지 기억들이 뒤엉켜 갈피를 잡기가 힘들었다. 아저씨도 이곳에 왜 왔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표정이네요. 말해줄게요. 당신은 죗값을 치르러 온 거예요. 순간 농담인지 진담인지 헷갈렸다. 그의 진지한 얼굴 표정을 보고서야 농담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다. 정신 이상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무슨 소리인지 도통 제대로 못 들었어요. 당신은 죗값을 치르러 온 거예요. 당신이 행했던 악행들의 벌을 받을 때가 된 거라고요. 넌 대체 누군데?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건진 모르겠지만 난 정말 결백해. 법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턱이 얼얼하더니 눈앞이 잠깐 흐려졌다.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맞았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만큼 희미한 느낌이었다. 고개를 들어 앞을 쳐다보니 그가 몰아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왜 소리내서 말하지 않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죠. 우리 이성적으로 대화합시다. 흥분하지 말고. 이성적으로라는 말이 이토록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작게 웃자 그의 표정이 찌푸려졌다. 너 내가 누군진 알고 이러는 거냐? 그걸 알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곳에 당신을 묶어놓은 거예요.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제가 알고 있다면 이런 귀찮은 과정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끝이니까. 어느 부분에서 더 놀라야 할지 고민되었다. 난 그중 마지막 말에 더 크게 놀라기로 했다. 마지막 단계. 징벌이죠. 무능한 법의 눈을 피해 죄를 지었으니
제가 대신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넌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을 텐데. 네, 정말 몰라요. 주소도, 직업도, 나이도, 심지어 이름도. 이렇게 된 거 이름이나 물어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기가 막혔다. 표정을 보아하니 정말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기색이었다. 골치가 아프게 되었다. 정신질환이라면 보통 범죄자와는 상대하기가 차원이 다르도록 까다롭다. 아니다. 지갑 보고 확인하면 되겠네. 실례할게요. 그는 내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열어 신분증을 보더니 명함을 한 장 꺼내 보이며 감탄했다. 오건설 상무, 되게 능력 있는 분이셨네요. 이런 양반이 무슨 죄를 지으셨대? 너,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내가 죄를 지었을 거라 의심하는 거지? 그는 지갑을 바닥으로 던지며 대답했다. 철석하며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지자 안에 들어있던 현금들이 빠져나왔지만 그는 거기에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다. 돈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라는 건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거지. 그냥 감이에요. 하지만 틀린 적도 없죠. 다들 고상한 척입 다물고 있다가도 결국은 울고 불고하며 모두 털어놓죠. 사람을 봐가면서 구라를 쳐야지. 즉,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문이 막히기도 했고 이곳의 구조를 눈에 익혀두기 위해서였다. 그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손가락을 들어 내 눈을 찌를 듯 디밀며 말했다. 눈알 굴리지 마요. 당신은 벌 받으러 온 거야. 허튼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가 쥔 손에 힘을 풀며 자세를 바로 했다. 양손을 들며 기지개를 켜더니 근처에서 의자를 하나 가져와 내 앞에 마주 앉았다. 이제 우리 가능한 한 쓸모없는 얘긴 자제합시다. 당신이 뭐하고 있는 사람인진 대충 알았고 이젠 당신이 무엇을 해왔는지 알아볼 차례예요.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난 X시에서 태어나 X학교를 졸업해서 그런 거 말고. 그가 소리 질렀다. 가구가 없는 벽면의 소리가 그대로 반사되어 내 뒷가를 울렸다. 내가 얼굴을 찌푸리자 그가 웃으며 말했다. 아, 제가 규칙을 어겼네요. 미안해요. 한 대 때리셔도 뭐라 하지 않을게. 나는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흠씬 두들겨주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몸이 묶여있어 움직일 수 없었다. 덜커덩거리는 낮은 소리가 퍼졌다. 때릴 생각 없으면 그냥 넘어가죠. 당신한테 이력서 읊어보란 소리가 아니에요. 현명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와 엄하지만 자상한 아버지 얘기는 은퇴하신 뒤에 아파트 관리인 면접 보면서 하시고요. 제가 당신에게 듣고 싶은 건 당신이 지금껏 질러온 모든 잘못이에요. 양심에 찔렸던 일, 법에 어긋나는 일,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일 많잖아요. 난 정말 아무것도 속이려고 하지 말아요. 당신은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어요. 확신해. 숨길 필요는 없어요. 난 여기서 당신을 살려보낼 생각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 그대로예요. 난 당신을 죽일 생각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끝까지 숨기든 어쩌든 상관없어요. 난 이미 당신이 죽일 놈이란 확신이 들었고 내 판단에 따라 당신을 죽일 거니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목구멍에서 멈춰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다. 꽉 쥐고 있는 그의 주먹을 보았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자 웃음이 나왔다. 죽음이 가까운 상황에서 주먹 몇 대 맞는 게 두려워. 움츠러들어 있는 꼴이라니. 그렇다면 말하나 하지 않으나 똑같잖아. 아니, 말하지 않으면 그런 건 평생 묻히는 거 아닌가. 그냥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해성사라 생각하세요. 고해성사가 왜 있겠어요? 사람이 자기 편하자고 죄는 지었고 가슴은 찔리고 그렇다고 자수하긴 싫으니 입 무거운 누군가한테 가서 다 털어놓고 마음 가볍게 하자는 거잖아요. 아까부터 배실배실 웃으며 말하는 그의 말투에 속이 뒤틀렸다. 사실 그의 말투엔 처음과 변함이 없었다. 어차피 죽을 거란 그의 말이 나를 자포자기 심정으로 끌고 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랄, 허무맹랑한 소린 그만하고 죽이려면 그냥 죽여. 너도 사실은 내 사이코 같은 취향을 포장하려고 징벌이니 단죄니 나오는 대로 씨부리지만 너도 알잖아. 모두 헛소린 거.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을 들었다. 두 눈을 질끈 감아 그가 행사할 무자비한 폭력을 기다렸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이코 같은 취향이요. 기분 나쁜 소리네요. 알아듣게 설명하지 않으면 그 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난 입에 고인 피를 바닥에 퇴배했고는 대답했다. 설명. 웃기는 소리. 내가 정말로 징벌이니 하는 개소리를 믿고 있다면 설명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거야. 너도 사실 알고 있잖아. 이가 갈리는 소리였다. 그는 턱에 힘을 주고 날 노려보고 있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 당신 한 명만 단죄해선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방금 당신 가족들도 죽일 놈들이란 확신이 들었거든. 박동한 피가 정맥을 타고 흘러 동맥을 타고 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저 새끼를 막아야 하겠다는 심정이 들었다. 잠깐, 내 가족은 제발. 내 말 모두 사과할게. 가족만은 이미 늦었어. 핸드폰의 진동 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내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더니 이내 사악한 얼굴로 웃으며 내게 전화를 들이밀었다. 아내의 전화였다. 전화 받아.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을 얘기해. 그가 전화를 수신하고 내 볼에 전화기를 붙였다. 여보세요. 지금 어디에요? 그가 나를 쳐다보며 입을 지퍼로 잠그는 신용을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멀리 있어. 그런데 당신한테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내 비서 이미경 기억하지? 내가 지금까지 바빠서 늦게 들어온 거. 전부 그 여자 만나서 늦게까지 있다가 온 거야. 목이 메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해주는 얘기가 이런 말이라는 게 미안했다. 미안해.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당신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어. 전화가 끊겼다. 아내가 끄는 게 아니었다. 녀석은 끄는 전화를 집어던지곤 웃으며 말했다. 후아아. 내가 뭘 했어요?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혹시 알아요? 아내분도 어떤 남자랑 붙어 먹고 있을지. 너, 미안해요. 하하. 그가 내 뒤로 걸어갔다. 칼로 목을 찌를까? 밧줄로 목을 조를까? 난 여러 가지 죽음의 방식을 상상하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밧줄을 풀어주고 가요. 내게 말하는 그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정말 내가 사람들 죽이는 거 좋아하는 사이코라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많은 사람이 죽었을 이곳의 바닥엔 핏자국 하나도 없이 깨끗했고 정말 날 죽일 생각이었다면 가면을 써서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왜 날 죽이지 않는 거지? 어휴,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소름 끼치게. 전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여럿 납치했을 때 결백한 사람은 몇 명이 있을까 하는 거요. 그런데 모두들 크고 작은 죄를 저질러 본 적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 그만해야겠어요. 흥미도 떨어졌으니까. 고작 그런 이유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꺼지세요. 당신을 안 죽이는 거지 못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 인내심 시험하지 마세요. 난 입을 다물었다. 그가 손을 들어 가리킨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사실 많은 생각이 들진 않았다. 아내에게 고백했던 불륜 사실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도 되었다. 부끄럽지만 죄값을 치르겠다 하는 생각도 비서와의 관계를 중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난 그저 한밤에 개꿈을 꾸고 일어난 듯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예, 사모님. 젊은 목소리의 남자 한 명이 가면을 벗으며 전화를 받았다. 일은 성공적으로 끝났어. 이제 그 비서년이랑 붙어먹은 증거도 확보하고 녹음한 전화 내용을 들려주면 빼도 박도 못할 거야. 중년의 여자 목소리였다. 남자가 대답했다. 네, 이혼하고 의약금까지 받고 나면 저도 나머지 잔금 받을 수 있겠죠. 어머, 얘는 우리가 어디 남이니? 이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눈치 볼 데도 없어. 동관계 연인 사이에 너무 철저하면 그것도 서운하다. 하하, 죄송해요. 일이 완벽히 끝날 때까지 당분간 연락은 하지 말죠. 만약에 있으니까요. 그래, 나중에 보자. 남자는 전화를 끊고는 가래침을 모아 바닥에 퇴뱉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인간. 며칠째 쏟아지는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대략 5일 정도 계속 내리고 있다. 이러다가 온 세상이 불에 잠겨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나는 지금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아파트 최상층에서 쿠바에서 들여온 원두를 로스팅하여 향을 맡으며 사장님 의자에 앉아 비가 창문에 부딪히는 걸 보며 마시고 있다. 좋아 이런 향.
내 나이 50 수염이 흰색으로 물들었는 나이에 무슨 커피냐고 하지만 커피 마시는 것은 나의 취미이다. 마음이 평온해지며 정신이 맑아진다. 그러다 문득 지상을 봤다. 응? 또 멈췄네. 나는 마시던 커피를 책상 위에 놔두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갔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시간이 멈춘 듯 멈춰있는 사람들 사이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리고는 한 사람을 집어서 그의 머리를 나사로 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머리통 반쪽을 옆에 놔두고는 몽키 스패너로 뇌에 있는 나사를 기익기익거리며 조이기 시작했다. 이 나사를 안 풀리게 하는 방법은 없나? 혼자 중얼거리며 나사를 계속 조이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멈춰져 버린 건 대략 10년 전이다. 그때도 이렇게 비가 엄청 쏟아지는 때였다. 아직 젊었을 적 나는 공학자로서 기술자로서 또는 과학자로서 연구실을 뛰어다녔다. 그날도 자동차를 타고 연구실로 가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리에 사람들이 다 멈춰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이 옆에 자동차도 멈춰 있었고 사람도 움직이는 건 나와 신호등만 깜빡일 뿐이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연구실로 갔다. 멈춰져 있는 차들을 뒤로하고는 연구실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여 차문을 열고 나왔을 때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주위에 둘러보니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춰진 사람, 넘어지려다가 멈춰진 사람, 또는 웃다가 멈춰진 사람. 그 세계 속에서 자신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연구실로 뛰어갔다. 역시 내 선배와 교수님 모두 멈춰져 있었다. 급해진 나는 한 명씩 건드려 보았다. 다리에 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놀란 나는 자동차를 타고는 거리를 다녀보았다. 거리를 다녀본 결과 이 세계에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었다. 나만 움직이고 나만 먹을 수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충격에 빠져 집안에 박혀 두려움에 떨었다. 왜다 멈춰버린 거지 시간이 멈췄나.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다. 시계는 항상 똑딱거리며 움직이기 때문이다. 며칠 뒤 충격에 헤어나온 나는 연구실로 가서 주위에 한 명만 데리고 해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멈춰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면 분명 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부를 한 결과 나는 몇 가지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다. 모두 멈춘 사람 몸에는 특이한 물질이 있었다. 이 특이한 물질은 아직 알려진 적 없는 물질인 듯하였다. 이 물질을 가지고 실험 한두 가지를 해보았다. 주위에 돌아다니는 쥐, 나 바퀴벌레한테 이 물질을 주입하였다. 1일차는 괜찮았다. 2일차부터 쥐가 이상하기 시작했다. 3일차 쥐가 움직이지 않았다. 바퀴벌레도 똑같았다. 3일차부터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이 물질이 사람을 멈추게 한단 소리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쥐나 바퀴벌레는 몸집이 작고 사람과 신체 기능도 많이 다르다. 이 물질만으로는 인간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게 있다는 건데. 나는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 이 인류 전에 우리 선대 사람들이 있었는 듯하다. 선대 사람들이 이룩해온 문명이 있으며 그 문명이 어떤 이유인지만 알고 이 새로운 문명이 이 지구에 생겨난 것이다. 이 이전 인류는 우리보다 과학이 더 발달했을 것이다. 컴퓨터는 물론이고 전지 그리고 핸드폰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술력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런 뛰어난 뇌기능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선대 인류 전에 인간이 최초의 인류인 원숭이 때 어디선가 날아온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에 있는 자원이나 이런 걸 채취해 가곤 아직 이런 데가 있냐고 불쌍하다며 뇌에 자신들과 비슷한 뇌구조를 만들고 갔을 것이다. 인간들은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은 뇌로 비이상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문명을 이룩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그 비이상적인 성장으로 이상한 물질이 생성해 몸의 이상을 느낀 뇌는 모든 신체 기능을 냉동인간처럼 중단시킨 것이다. 뭐 이건 공상 영화를 좋아하는 내 생각일 뿐이지만 나는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그러면 이 뇌의 기능을 낮추면 되지 않을까 싶어 뇌에 자극을 주어 뇌가 스스로 움츠러들게 하려고 거대한 수술을 했다. 한 명을 잡아 머리를 열고 뇌에 나사를 박았다. 그 나사와 심장 부근에 심장 충격기 같은 작은 전류를 흘려보내는 장치를 설치. 그리고 다시 조심히 닫아보았다. 그리고 작은 충격을 10일간 주게 하여 보았다. 내 말이 맞은 듯하였다.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몸이 움직이고 나를 알아보곤 고맙다는 말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당장 모든 사람을 수술했고 가끔씩 나사가 풀려 충격이 가지 않은 사람들을 조이고 있다. 이 인간들은 언젠가 움직이겠지. 아, 그러고 보니 나는 왜 안 멈춰 있냐고. 이 원숭이들이 기하학적인 발전을 보이며 성장했지만 그중 가끔 이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좀비 영화를 보면 면역을 가진 사람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 중 내가 아닌 듯 싶다. 5번째 이야기. 복권. 기분이 역같다. 술이라도 한 잔 사 마시고 싶지만 지갑 속엔 그만한 돈도 없다. 명품 슈트에 명품 지갑, 명품 구두. 나는 온통 명품만을 몸에 걸치고 있지만 얼마 안 있어 그것마저도 팔아치워야 할 상황이다. 내 이름은 김민식.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업가였다.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20대의 마지막 날 나는 사장이라는 직함을 내 이름 왼편에 쓸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사업은 대박이 났다. 하지만 급히 지어진 탑은 쉽게 무너지듯 내 회사는 무리하게 확장을 시도하다 부도가 나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 죄다 빼앗겼다. 내 집, 차, 회사 통장 나는 재기할 발판도 잃어버린 채 절벽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눈을 감았다 뜨면 어둠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펼쳐졌고 나는 그때마다 현실을 잊으려 술을 마셨다. 그리고 지금 내 지갑엔 1,000원밖에 남아있지 않다. 술 한 병 사 마실 돈도 되지 않았다. 내게 남은 거라곤 작은 단칸방과 내가 입고 있는 옷들.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일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은행에선 내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난 그들의 VVIP 고객이었고 날마다 선물 세트를 보내며 내 환심을 사려 했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 비치는 나는 그저 실패한 사업가일 뿐이었다. 문득 예전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지하철역에서 봤던 싸구려점이 생각났다. 사업은 크게 번창할 것이라던 그의 말 다음에 있었던 얘기. 얼마 안 있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라던 불길한 소리. 난 그의 말을 듣고 재수가 없다며 얼굴을 찌푸리며 나갔지만 그는 다음에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멀어져가는 내 발 뒤꿈치에 붙였었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 적대심이 솟구쳤다. 그가 예언했던 그 말이 원흉이었을 것이다 하는 명확한 이유는 아니었다. 그저 난 나 말고 원망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성적인 사고는 합리적인 행동을 낳고 감정에 치우친 사고는 불합리하고 무모한 행동을 초래한다. 모든 걸 잃어버린 난 둘 중 후자였고 내 사고는 집에서 식칼을 챙겨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게 만들었다. 내가 정말로 무슨 짓을 할 거라곤 나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난 단순히 비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할 어떤 것이 필요했고 식칼을 챙겨 거리를 거니는 행동은 그 현실을 잊게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긴장감을 제공했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눈길이 날 스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죄를 짓고 도망쳐 나온 현상범처럼 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걸었다. 누군가가 그런 내 이상한 행동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때마다 바들바들 떨리는 팔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다행히 의심의 시선은 단순한 의심으로 끝났다. 지하철역까지 어떻게 걸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생각나는 건 지속적인 긴장과 가끔 심장을 조이는 듯 강한 불안감. 그리고 이완의 반복이었다. 지하철역 근처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천막. 내가 예전 점을 보러 찾아왔던 그 천막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있었다. 천막을 헤치고 들어가자 안엔 그때 내 점을 봐줬던 그 중년 남자 혼자만 있었다. 넓은 천막 한가운데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인기척을 느낀 그가 날 쳐다보며 만났군요. 제가 다음에 또 보자고 했었지요. 라고 말했다. 내가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애써 누그러뜨리며 물었다. 어떻게 된 거지? 수수께끼는 잘 풀 줄 모르는데요. 이가 갈렸다. 나를 놀려먹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 말투를 듣고 순간 정장 안주머니에 감춰둔 식칼을 그의 목덜미에 들이밀 뻔했다. 헛소리 말고 대답해. 어떻게 내가 실패할 거란 걸 알았냐고. 아, 앞이 안 보이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팡이도 없고 자연스레 걸으시길래 점쟁이니까 그렇죠 하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것이었다. 친근한 사람과 편한 분위기가 갖춰졌다면 꽤나 위트 있는 농담이란 평도 들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내게 있어선 끌어넘치려 하는 주전자의 불을 키운 짓이나 다름없는 말이었다. 입 닥쳐.
네 눈엔 내가 너랑 농담 따먹기 하고 싶어하는 낯짝으로 보이냐. 입 닥치란 말에 정말로 그가 입을 닥치고 날 멀뚱히 쳐다봤다면 아마 난 안주머니에 식칼을 꺼내 그의 몸을 대상으로 칼의 예리함을 시험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는 입을 닥치는 대신 진지한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어떻게 당신의 실패를 맞출 수 있었냐고요? 젠장, 그래, 대답해. 조금 우스운 질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점쟁이잖아요. 하고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내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내 주먹이 테이블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성질 긁지 말고 당장 얘기해. 그때 내가 너에게 점을 보러 왔을 때 정말 미래를 봤나? 점 그런 거 안 믿는 성격인가 보네요. 그러면 왜 전에 저한테 점 보러? 또다시 테이블에서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테이블에 내가 꺼낸 식칼이 꽂혀 있었다. 테이블에서 난 시끄러운 소리 때문인지 그쪽에서 서슬퍼런 은광을 반사하고 있는 칼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한숨을 쉬고 그에게 말했다. 말해. 정말로 미래를 보는지. 네, 전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복권에 어떤 번호가 당첨되는지도 알 수 있나? 잠깐만요. 일단 제 얘기를. 대답해. 이번엔 꽈당 소리였다. 테이블이 아는 의자에서 난 소리였고 어느새 내가 앉고 있던 의자는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그의 목젖이 꿈틀거렸다. 그는 목덜미 근처에서 눈부시게 빛을 반사하는 칼날을 애서 쳐다보지 않으려 했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말해봐. 그래요. 전 복권 번호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복권에 당첨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복권으로 부자가 되지 않고 여기서 싸구려 점이나 보고 있겠어요? 그의 목덜미에 대고 있던 식칼이 점점 멀어졌다. 칼날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내 얼굴이 비쳤다. 자세히 설명해봐. 들여다보지 않은 미래는 과거에 의해 순리대로 결정되지만 한번 들여다본 미래는 운명이 돼요. 운명을 중심으로 인과율과 미래가 결정되죠. 노력 여하에 따라 들여다보지 않은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이미 들여다본 뒤 정해진 운명은 절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말은 네, 다음 주 복권 당첨 번호를 알게 되어 당신에게 말해준다 하더라도 당신은 당첨되지 않아요. 믿기 힘드시다면 지금이라도 불러드리죠. 35.20.17.5, 4.8. 하지만 당신은 복권에 당첨되어 다시 성공할 수 없어요. 제가 그때 본 미래에서 당신은 다시 재기할 수 없어서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믿기 힘들다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되어버린 게 저자가 내 미래를 들여보았기 때문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난 절대 재기할 수 없는 건가? 네, 죽을 때까지. 칼로 자르는 듯 단호한 대답에 내 몸도 칼에 썰려 반토막이 되어버린 듯 가슴이 쓰렸다. 손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가 바득바득 갈렸다. 그를 누려보며 목이 맨소리로 말했다. 정말로 바꿀 수는 없나? 네, 제가 당신의 실패와 재기불능의 미래를 보게 됨으로써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되었어요.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었다면 어쩌면 당신은 재기할 수도 혹은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란 건 나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만 마치 내 인생이 저자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듯 강한 적대심이 솟구쳤다. 혀끝이 찝찝하다. 손을 들어 만져보니 어느새 내 밑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어째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냐면 전 점쟁이잖아요.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주워 일으켰던 의자가 다시 뒤로 넘어지며 내 몸이 그를 향해 튀어나갔다. 칼날이 그의 목을 약하게 짓눌렀다. 핏방울 몇 개가 칼날을 타고 내려가 손잡이를 적셨다. 시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욕설들이 떠올랐지만 말문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침묵을 틈타 다시 얘기했다. 터놓고 말하자면 점을 봐주는 행위 자체가 배상의 미래에 대해 합의하에 저질러지는 강간과 같아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의해 초래되는 결과를 대상이 알지 못하니까. 왜 진작. 그가 다시 내 말을 끊었다. 진작 얘기하지 않은 이유라면 제가 이전 당신이 책에서 점을 보는 걸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미래를 보았기에 당신이 제게 무슨 말을 들었었던 점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사실쯤은 말해줄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전 당신이 지금 제게 다시 찾아오는 것까지 보았어요. 제가 미리 얘기했다면 당신은 제게 찾아오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보았던 미래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이 다른 것 같은데, 넌 분명 한번 본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고. 맞아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았던 미래 중 결정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신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은 거예요. 충격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미래를 보는 힘을 가진 남자가 자신이 본 미래가 모순되지 않도록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묵살한다. 자신의 신념에 의해 한 행동이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크다. 저자가 자신의 예언의 성공적인 적중을 위해 하는 행동들을 편집증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문득 한 가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예언은 하지 않는다더니 어째서 복권의 당첨번호를 얘기한 거지? 그런데 어째서 복권 번호를? 그게 당신의 운명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니까. 뭐? 그가 테이블의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내게 겨눴다. 총구 속의 검은 어둠 속에서 죽음이 얼굴을 꺼내 보여 내게 미소 짓는 듯했다. 판단보단 행동이 빨랐다.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날렸다. 탕! 하는 총성 소리가 천막 안에 울려 퍼졌다. 손에 쥐고 있는 칼의 끝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가 다시 총을 내게 겨눴다. 이젠 피할 수 없었다. 난 들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에게 뛰어가며 칼을 휘둘렀다. 총소리와 칼날이 살갗을 파고드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뜨거웠다. 가슴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몸을 적셨다. 이제 됐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아 아무 말 못하고 그를 주시했다. 난 오늘 당신에게 죽어야 하고 당신 역시 그래. 홀로. 그의 기침 소리와 함께 검은 핏물이 튀었다. 칼날이 기도를 찌른 듯했다. 어머 머지않아 폐에 피가 차 죽을 것이다. 그는 이내 끊임없이 기침하다 이내 볼품없이 쓰러져 숨을 멈췄다. 난 그가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자리에서 일어나 천막을 비집고 나왔다. 눈앞이 점차 희미해진다. 비틀비틀 걸어 다니다 근처의 편의점에 도착했다. 어서 오. 일하고 있던 종업원은 문을 열고 들어온 내게 인사하려다. 피에 젖은 내 꼴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점차 힘이 풀려가는 다리를 애써 옮기며 종업원에게 말했다. 신고는 나중에 하고 복권 줘. 난 주머니에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 건네며 반쯤 기절한 표정에 직원에게 복권 번호를 불러준 뒤 복권을 넘겨받았다. 조금만 참아요. 구조대 부를 테니까. 대답할 기운이 없어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운명이라고? 개지랄. 반드시 살아남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핏물이 어느새 편의점 바닥을 붉은색으로 물들였다. 멀리서부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환청인가? 머릿속이 복잡하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오더니 어느새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았다. 덜컥 딸랑 하고 편의점 문이 열렸다.